과거 일본의 잘못은 이제 현재의 일본인들이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선조들이 저지른 잔인한 짓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곧 이대로 가면 일본은 곧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인터넷 방송에서 역술가로 보이는 여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냐면서 한국에서 돈이라도 받았냐는 댓글에 이어 조회수 얻으려고 어그로를 끈다며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일본이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이 미호입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며 현재 도쿄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질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도로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은 일본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어요. 특히 미야기 현과 후쿠시마 현, 이와테 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나미는 마을과 도시를 휩쓸며 건물과 차량을 무너뜨리고 떠밀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약 15,899명이 사망하고 2,529명이 실종되었으며 6,157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발생하여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의 사랑하는 이모부를 잃었거든요. 사실 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알렸지만 쓰나미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속도로 다가왔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대피소조차 쓰나미에 휩쓸리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모부 역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이모와 이모부는 미야기 현 센다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센다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주요 피해 지역 중 하나로 쓰나미가 해안선을 따라 마을과 도시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입힌 곳입니다. 이모부가 일하던 작은 어촌 마을은 쓰나미로 인해 거의 모든 집과 건물이 파괴되었고 마을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모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친 후 이모의 집은 진흙과 잔해로 뒤덮였고 소중한 물건들과 가재도구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파손되었죠. 이모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집과 생계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 정부는 대규모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지역으로 급히 이동하여 실종자 수색, 피해자 구조, 식량과 물 등의 필수품 제공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컸고 무너진 집과 도로, 끊어진 전력과 수도, 공급망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문제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은 수년 동안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고 많은 주민이 영구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모 역시 이모부를 잃은 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모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울음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모는 평소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꺼렸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도쿄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센다이에 비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동생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모가 혼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엄마는 이모를 가족이 함께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우리 집으로 와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당시 이모는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말수가 줄어들고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이모를 보며 행여나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밤새도록 이모의 곁을 지켰어요. 이모의 이러한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재해의 파괴력이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깊이 상처 입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지질학을 공부하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더 잘 이해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할까요? 이모는 차츰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조금씩 웃는 모습도 되찾고 친구들과도 만나며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죠. 저희 가족도 이모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서 안심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모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모는 점점 밥을 잘 먹지 못했고 먹더라도 이내 토해버리기 일쑤였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 기운도 없고 그래서 더 우울해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어요. 가끔은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깨어나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이모를 달래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이모는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마치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이모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모는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밤이 되면 이모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서 우리 가족을 당황시키곤 했어요. 이모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보려고 저희 가족은 병원 이곳저곳을 함께 다녔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모는 종종 저희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해서 우리 가족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모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저희는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이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발벗고 나섰어요. 이모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셨죠. 병원을 다니고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당집에도 이모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도 이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무당이 이모를 보더니 신이 이모 몸에 붙은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생소하지 않았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도 과거에 무당이 되셨거든요.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를 낳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가 또 무당이 되어야 한다니 이모와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엄마와 이모는 신을 거부하려고 누름굿도 해봤어요.
신내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모는 증조 할머니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이모도 너무 슬퍼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무당이 되고 나서는 이모의 몸과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신내림을 받아들이고 나니 신기하게도 아프던 몸이 나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이모는 점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이모의 신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이모의 예언과 조언을 들으려고 많이 찾아왔거든요. 이모의 신기가 너무 정확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모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본에 큰 재앙이 곧 닥칠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이모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가 괜찮은지 별일 없는지 묻곤 하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일본에 곧 무언가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당부하셨어요. 그러다 이모는 개인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무당으로서의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모는 자주 일본은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모는 일본이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해왔다며 과거의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한국인들의 한이 서려 있다고 말했어요.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 일본은 절대 평온할 수 없을 거라고요. 이모는 일본이 한국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지금처럼 과거를 외면하며 오만한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과거의 잘못은 이제 현재의 일본인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될 거야. 선조들이 저지른 잔인한 짓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치르게 될 거야. 이모는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모는 더 나아가 경고했어요. 곧 일본이 초인적인 자연의 힘에 의해 풍비박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모는 마치 이미 다가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모의 경고가 그저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닥쳐올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모가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면 일본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었어요. 도대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라며 가짜 무당이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조회수 얻으려고 어그로를 끈다며 욕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돈이라도 받았느냐고 비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모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댓글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협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이모는 일본 사람들의 그런 강한 비난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대로 가면 일본은 곧 침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본이 한국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짓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사실 저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몰라요. 학교에 다닐 때도 일본 역사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거든요.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일 관계를 배울 때 대체로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기술과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사실은 언급되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과 착취,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와 인프라가 발전했다고 배워요. 또 일본이 한국의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일본이 한국에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사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이모는 한숨을 쉬더니 일본이 한국에게 저질렀던 파렴치하고 잔인한 만행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우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은 한일합방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한국의 주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했어요. 학교에서도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본의 문화를 강요하면서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려 했어요. 이모는 또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본의 산업과 전쟁을 위해 일하게 했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징용되어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비참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고 전쟁터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위안부 문제였어요. 이모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이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단순히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모가 말한 대로라면 정말로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일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일들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라면 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모가 말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한일 역사를 왜곡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마치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을 도운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기술과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주로 강조되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마치 한국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포장된 내용이었어요.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과거를 덮어두려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어린 학생들에게 뻔뻔하게 가르치고 있잖아. 이모의 말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이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이모가 말하는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저도 혼란스러웠고 이모의 예언을 그저 쉽게 흘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질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혹시라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교수님께 일본에 곧 지진이 온다거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지도를 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니까 언제든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미 발생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자연재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일본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뿐이죠. 교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학이 발전했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이모의 말이 단순한 예언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그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이모의 경고가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모는 결국 수많은 악플 세례를 견디다 못하고 개인 방송을 그만두셨어요. 아무도 이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모는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이모의 예언을 헛소리로 치부하고 비웃기만 했어요. 이모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난 8일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미야자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인 9일에는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이어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게 약 1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과거에도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지진이었고 이런 지진들이 그 대지진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여러 전조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진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최근의 지진 활동을 분석하면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된 지질학적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고 해저 지각 변동이나 해수면 변화 같은 것들이 그 징후로 관측되었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마침내 사상 최초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어요. 대지진의 가능성을 대비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었죠. 일본 사람들도 그동안 수많은 지진을 겪어봤지만 정부가 나서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지진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식료품과 생수, 라면 같은 즉석 식품들이 빠르게 동나기 시작했고 휴지나 배터리 같은 생활용품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렀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찝찝함만 남긴 채 대지진 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지진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일본에는 계속된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7호 태풍 암필까지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죠. 특히 8월 초에 일본을 강타한 마리아는 혼슈 도호쿠 지역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때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가구가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손띵과 안필이 또다시 일본을 덮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10호 태풍 산산의 위력을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산산은 지금까지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크고 강도도 매우 강했죠. 특히 산산의 느린 이동 속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우와 강풍이 오래 지속되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본을 쓸어버린 거죠. 이번 태풍 산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례없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르는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초속 60m의 바람은 달리고 있는 트럭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심지어 건물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피해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건물은 물론이고 도로 위의 차량까지 날아갔어요. 특히 규슈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건물들이 부서져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가로수와 간판이 뽑혀 나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미야자키와 오이타와 같은 지역에서 8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는 일본 기상청이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대규모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10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산 못지않은 11호 태풍 야기와 12호 태풍 리피가 또 북상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태풍 산산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인데 추가적인 태풍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마치 이모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만 같아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모가 그렇게 경고하던 재앙이 진짜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모의 말을 비웃고 무시했지만 이모는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이모에게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성지순례왔다며 죄송하다는 댓글을 다시 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모의 예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동안 일본은 과거사를 외면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왔어요. 하지만 이모가 경고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이은 자연재해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이모의 예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이모가 말했던 재앙의 서막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본이 이대로 계속 과거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 진심으로 화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본이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요. 이모의 예언이 그저 예언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최소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모의 말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는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실제 일본 SNS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사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은 것,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죄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자연의 힘으로 벌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의견들이 많다고 하네요. 예언이 정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저지른 만행들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